여기 광복이 된 이후에도 일본인들에게 끔찍하게 학살당한 4만여 명의 조선인들이 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사할린 지역 탄광 개발과 벌목, 비행장 건설 등에 약 4만여 명의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합니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대한은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고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4만 명의 조선인들 중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자신들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할린 지역 일본인들 사이에는 조선인들이 곧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광복 이틀 후인 8월 17일 일본인들의 잔혹한 학살극이 시작되었습니다. 1946년 러시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해 사할린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인구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끔찍했던 참극에서 살아남은 조선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쪽 항구 도시인 코르사코프로 이동했으나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도 배를 태워주지 않았고 그해 겨울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한 이들은 결국 아무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100년 전 촬영된 일제의 잔혹했던 고문과 만행이 생생히 기록된 영상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가 2014년이 지나서야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딘지 확인되지 않은 형무소의 내부와 외부가 촬영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독립투사들이 이곳에 투옥되고 고문으로 죽어나갔죠. 영상에는 일본 경찰에게 실제 고문당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끔찍한 고문을 견뎌낸 독립투사들이 그토록 그리던 광복과 함께 형무소에서 풀려나오는 장면도 함께 촬영되었죠. 일제강점기 36년의 시기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증명하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약 90년 만에 공개된 일본이 조선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저지른 소름 돋는 짓들이 담긴 영상입니다. 화려한 일본식 옷에 가마를 둘러맨 남성들이 걸어다니고 그 옆으로 일본 전통 복장을 입은 아이들도 보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모습은 일본이 아닌 서울의 모습이죠. 1930년대 일본은 조선을 통제하기 위해 수많은 신사를 세웠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인들에게 일본 전통 복장을 입히고 축제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조선의 정통성을 말살하기 위해 고궁을 유원지로 바꿔버린 모습까지 영상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고종이 마지막을 지냈던 덕수궁 석조정 근처는 꽃놀이를 위한 화단이 들어섰고 심지어 경복궁에서는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알리는 박람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박람회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했고 일본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정당하게 조선을 통치하고 있다고 홍보하죠. 그리고 이런 만행을 저지른 조선총독 옆에는 한때 독립운동가였다가 친일파로 변절한 윤치호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영상들은 1930년대 외국인들에 의해 촬영되었고 약 90년 만에 공개되었습니다. 여기 일본 해저탄광에 산채로 수장되어 8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유해를 찾지 못한 136명의 조선인들이 있습니다. 일본 우베시 해안가에서 약 1km쯤 떨어진 해저갱도 조세이 탄광. 이곳은 일본인들조차 기피했던 우베시에서 가장 위험한 탄광으로 악명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산량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숙소에 감금당한 채 12시간 2교대 근무라는 혹사를 당하고도 돈 한 푼 받지 못했죠. 그러던 1942년 2월 3일 갱도 중간 지점에 천장이 붕괴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고 내부에서 일하던 136명의 조선인들은 쏟아지는 바닷물에 그대로 수장당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가 일어나자 탄광 측은 수몰된 희생자들을 구조하기는커녕 헌병을 동원해 입구를 두꺼운 널빤지로 봉쇄하고 사고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지 80년이 흐른 현재 일본의 시민단체에 의해 유해 발굴 조사가 조금씩 시작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유해 발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선에서 온 동물 2마리가 있는데 그 꼴이 아주 우습구나. 일본 유명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본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이 동물을 보기 위해 도쿄로 모여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직전인 1907년 일본은 무스히토 일왕의 재위 40주년을 맞아 도쿄 권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각국의 다양한 전시품들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수천 명의 관람객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에서 온 동물이라는 전시품이었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들이 동물이라 칭한 이 전시품의 정체는 바로 한복을 입은 조선인 남녀였습니다. 심부름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일본인에게 속아 이곳에 온 두 사람은 수천 명의 관광객들에게 동물 취급을 받으며 구경거리로 전락했죠. 이런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른 일본의 인류학자 츠보이 쇼고로는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인은 조선인보다 우월하다는 사회진화론 사상을 내세우며 박람회장의 인간 전시를 기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문과 학살 같은 물리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고 유린했던 일본. 대체 이들의 만행은 어디까지인 걸까요? 여기 조선을 가지고 놀았던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아이들의 소름 돋는 게임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한일 강제병합 후 처음 맞이한 새해였던 1911년 1월 1일 일본 교토의 일출신문이 내놓은 신년 부록에 충격적인 놀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조선 쌍용놀이였죠.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대로 말을 움직여 각 칸에 있는 그림과 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전진하다가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말이 도착하는 각 칸에는 신라와 백제, 고구려는 일본의 조공을 바쳤던 속국이었다는 내용, 조선은 우월한 일본이 지배하는 게 마땅한 미개한 나라라는 내용 등 조선을 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수많은 그림과 글귀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심지어 결승선에는 초대 총독 데라우치가 강제병합 문서를 읽으며 병합을 완료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일본은 이런 놀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조선을 가지고 놀게 만들어 조선 침략의 당위성을 세뇌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일본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 출신의 김진명 의병장, 의병 100여 명을 이끌고 경찰서를 습격하다 체포됐고 보조하려 그 자리에서 참수했다. 마치 현장에서 직접 작성한 것처럼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 내용은 일본군의 군사기록 제14연대 진중일지에 실린 항일의병부대에 참혹했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진중일지는 항일의병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일본 보병 제14연대가 작성한 의병 진압을 기록한 책입니다. 책의 기록을 살펴보면 의병은 폭도 또는 도적대로 불리며 학살당했고, 의병을 도왔던 양민들까지 학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의병들이 살고 있던 마을을 찾아가 통째로 소각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즉, 이 책은 우리에게 학살일지나 다름없는 가슴 아픈 책이지만 일본 스스로 남긴 만행의 증거이자 피와 눈물이 서린 귀중한 사료이기도 한 것이죠. 2014년에는 이 책의 기록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259명의 의병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무자비하고 잔혹한 일본군에 맞서 애국심 하나로 용감하게 싸웠던 이름 없는 항일 의병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일본의 방관으로 인해 해방된 지 단 5일 만에 목숨을 잃은 100여 명의 조선인들이 있습니다. 1924년 일본 군수회사인 시카마 주식회사는 군수물자에 필요한 명반석 채취를 목적으로 전남 해남군의 옥매광산을 개발해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합니다. 그러던 중 미군의 일본 본토 공격이 임박해오자 이들은 제주도에도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옥매광산의 광부들이 제주도로 또다시 강제징용을 당하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제주도로 끌려가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된 노역을 견디던 광부들은 정말 다행히도 6개월 만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1945년 8월 20일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청산도 앞바다를 지나던 중 배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고, 광부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 바다에 뛰어들었죠. 곧 이들을 구하기 위한 배 한 척이 나타났지만 이 배는 일본의 경비정이었고, 이들은 조선인들을 제외한 일본인들만 구조한 뒤 유유히 사라졌으며, 남겨진 100여 명의 조선인들은 차디찬 바다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고, 일부 유족들이 매년 합동제사를 지내는 것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여기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 여학생들에게 을 자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수많은 여학생들에게 끔찍한 짓들을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증언으로만 전해졌을 뿐 명확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죠. 때문에 일본을 포함한 국내 일부 학자들은 당시 같은 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경찰이 조선 여학생들에게 했던 짓들이 모두 기록된 문서가 약 90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한인교회 창고에서 발견된 이 문서는 1920년 6월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선교사들이 교회로 보내온 독립운동 현황과 일본의 대응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일본 경찰이 젊은 여성과 여학생들을 신문하는 과정에 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선교사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건수와 내용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회피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과 국내 일부 학자들은 전부 거짓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일본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역사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3.1운동. 사실상 대한민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3.1운동을 과연 일본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먼저 일본의 대표 역사교과서를 살펴보면,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에 놓였던 조선에서는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지향하는 지식인과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벌였고, 조선 총독부는 무력으로 이를 진압했다 라는 내용이 전부일 정도로 너무나도 짧게 축소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또 다른 대표 역사교과서에 담긴 내용인데, 독립만세를 외치는 데모 행진을 조선 총독부는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이후 무력으로 억압하는 통치 방법을 완전히 바꿨다 라고 명시하고 있죠. 즉, 식민 지배 초기에만 무력으로 통치했을 뿐 이후에는 조선을 탄압하지 않았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심지어 이건 3.1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한 아주 짧은 예시일 뿐 책 전체에 얼마나 많은 역사 왜곡이 담겨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기 70년 전 촬영된 참혹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증거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1944년 미군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참혹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실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실 바라는 바람
떴다 넘어가니. 나 기설이 하면 정말 눈물 나서 먹겠는데 일본 놈이랑 먼저 다 지파여갔어. 육락군에 8월에 이전에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게 나왔시다래. 이렇게 맨발 벗고 이렇게 이거 비스고통 그 후리는 돈 짓고 머리도 이렇게 짧은 머리라 하고. 여기 그토록 바랬던 꿈이 일제에 의해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버린 조선의 소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동훈. 어린 시절부터 비행에 대한 열망이 컸던 그는 육군 비행학교에 입학하여 조종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군은 폐색이 짙어지자 사람이 탄 비행기 몸체로 적함을 들이받는 자살특공대인 가미카제 작전을 감행하죠. 당시 일본은 조선인 조종사들에게 동생들을 징집하지 않겠다는 등 가족의 안전을 조건으로 가미카제 희생을 강요했고 박동훈 역시 그 대열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박동훈은 1945년 3월 29일 고장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출격 직전 가족을 향해 남긴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元気でください。いろいろとご心配かけて不幸者と思えば誠にすみません。弟よ妹ようちの兄が可愛がることもまた兄として何もできなかった。許してくれ。強く元気にそして立派になってくれ。さようなら。 여기 같은 조선인 독립투사들을 잔혹하게 탄압했던 최악의 조선인 부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간도특설대. 간도특설대는 조선인은 조선인으로 잡는다는 슬로건 아래 일부 장교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조선인 지원병으로 구성된 부대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일 독립투사들을 끔찍하게 탄압했고 이들의 잔혹했던 활동은 광복 직전까지도 계속되었죠. 간도특설대는 창설 목적 자체가 조선인 항일단체 소탕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활동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친일 활동으로 여겨져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전원이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한 인물들은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한 신현준, 김석범, 김대식,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한 김백일,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불리는 백선엽 등이 있으며 당시 만주군 소속이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간도특설대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아 현재까지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소년들의 모습이 담긴 끔찍했던 당시의 실제 영상이 80년 만에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10살 남짓한 어린이까지 전쟁터로 끌고 가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소년 강제노동 피해는 증언과 사진, 일부 문서만으로 전해져 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 해군에 강제동원된 어린 소년들의 모습이 담긴 실제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1945년 미군이 일본 해군 항공대 아츠기 비행장을 점령한 직후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는 비행장 건설이나 군물자 공장에 동원된 수많은 조선인 소년들이 등장하죠. 영상을 촬영한 미군의 당시 기록을 보면 그들은 10살에서 17살 사이의 어린 소년들이었고 이들은 일본군의 노예로서 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인이었기에 이 모든 것은 불법적인 강제징용이 아닌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악한 세치어로 수많은 독립단체들을 무너뜨린 일제강점기 최악의 밀정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간도협조회.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 지역 항일 독립 세력들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도협조회는 회장을 맡은 간도 지역 핵심 친일파 김동완을 필두로 조직에 가담했던 조직원 대부분이 조선인으로 구성된 단체였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던 보통의 단체들과는 다르게 간도협조회는 자신들이 조선인이라는 점을 철저하게 이용하죠. 이들은 여러 독립단체의 밀정으로 숨어들어 각종 이간질과 선전선동, 유언비어 날조 등 간악한 세치어를 통해 독립군들을 내부에서부터 분열시켰고 이간질이 통하지 않을 경우 핵심 인물을 암살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없이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약 2년간 수많은 독립단체들을 무너뜨렸던 간도협조회는 만주국 협화회와 통합되면서 사라졌고 회장을 맡았던 친일파 김동완은 독립군들과의 전투에서 사살되었으며 현재 그의 유해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년 전 촬영된 경성시내의 소름 돋는 실제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의 경성시내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기가 진짜 한국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만약 일제강점기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한국의 옛 모습들은 모두 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일제강점기 잔혹했던 고문을 증언한 실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농촌운동가이자 목사였던 박학전은 농촌의 갱생과 각성을 통한 독립운동을 펼치다 일제에 체포되어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데 그는 자신이 당했던 끔찍한 고문의 증언을 최초로 영상에 남겼고 최근 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I would pray, Oh Lord, please take my soul to you right now. I cannot stand anymore. Then they would give me hard punishment. Sometimes hanging me from a rope for many hours, my feet not able to touch the ground. Other times in the middle of winter, they would make their victims naked in the night air and throw cold water on my body. These freeze the feet and the fingers, and the nails tore off. Many nights they tied my body and rolled me about on the cement floor, making nose and mouth bleed greatly. Half out of my mind and in need of many operations. 정말 충격적이게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묘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서울 효창공원에는 참의사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독립운동가로 손꼽히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가 이곳에 잠들어 있죠. 그런데 이 참의사의 묘 옆에 또 하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바로 순국 후 114년이 지나도록 유해를 찾지 못해 아직까지 가묘로 남아있는 안중근 이사의 묘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유해가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연기한 안호균의 실제 모델로 잘 알려진 남자현 이사의 묘 또한 유해가 없는 가묘이며 충청남도 천안의 유관순 열사의 묘 역시 가묘로 남아있습니다. 1920년 서대문 영무소에서 19세의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순국 16년 후인 1936년 일본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무덤을 이장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의 유해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결국 지금까지도 그녀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생가가 있던 천안에 가묘를 조성하게 됩니다. 여기 항일의 섬이라 불리며 섬 주민 전체가 독립운동가였던 충격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전라남도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을 더 달려야 도착하는 소환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섬까지도 장악해 주민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들은 섬 전체의 토지를 강탈했고 지주가 된 일본인들은 주민들을 착취했죠.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소환도 주민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참여해야 했던 일본의 국경일 행사에 전원 불참했고 의무였던 일장기 개항 역시 전면 거부해 소환도 섬 그 어디에서도 일장기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심지어 소환도의 아이들은 동요 대신 만주 독립군 군가를 부르고 다녔을 정도였다고 하죠. 이로 인해 당시 소환도 주민들은 수도 없이 감옥에 투옥되어야 했으며 섬 주민들의 총 투옥 기간이 무려 300년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약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환도에는 365일 내내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안부에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증언한 일본 폐역 군인의 충격적인 실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의朝鮮の方の慰安婦をトラックで連れてきました。4、5人は親方がここに連れて行かれて、あと全部建小屋みたいなね、即席ですよ。要するにアンペラを下げて、もうこうやって見たら見えるんですよ。そこにもう1枚か2枚ついて、で女の方がその中に入るでしょ。それからもう並んで次から次とあれするわけです。性行為をやったもんですよ。人間じゃないですね。あれはもう何つうのかな、野獣っていうのかな、動物っていうのかな、そういう性行為でした。 여기 100년 전 촬영된 일제의 수탈과 만행이 생생히 기록된 영상이 발굴되었습니다. 우리 바다에 우길기가 달린 선박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이 배로 농민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쌀들을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모조리 빼앗아갑니다. 배에는 일본 오사카로 간다는 표기가 선명하게 적혀있죠. 또한 산마다 울창하게 서있던 나무들은 모조리 목재로 베어지고 열차로 실려갑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은, 동, 철, 석탄 등 광물도 수탈해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수탈의 현장들이 영상에 그대로 촬영돼 있습니다. 끔찍하게도 이러한 수탈은 자원으로 끝나지 않았고 인간에게까지 이어지죠. 청년들은 징병과 징용으로 일본과 태평양에 끌려갔고 10살도 안 돼 보이는 어린아이들까지 가혹한 노동 현장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당시의 대한민국은 일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80년 전 촬영된 일제강점기 말기의 소름 돋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0년 후반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기가 진짜 한국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만약 일제강점기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한국의 원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조선인 청년들을 전쟁터와 정신대로 내몰았던 역대 최악의 친일단체가 있습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했던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친일파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하는데 대표 친일시인 김동완의 주도로 임전대책협의회가 조직되었고 친일파 윤치호를 중심으로 흥하보국단이 조직됩니다. 취지와 목적이 동일했던 두 단체는 곧 통합되어 조선 임전보국단이라는 단체로 재탄생하죠. 즉 악랄한 친일단체 두 개가 결합된 최악의 친일단체였던 것입니다. 최린, 윤치호, 박중양, 박흥식, 김환란, 모윤숙 등 대한민국 대표 친일파로 잘 알려진 인물들이 대거 참여하죠. 이들은 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병을 독려한 것은 물론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대 참여를 독려했고 각종 강연이나 대회를 개최해서 조선인들에게 황국신민화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온갖 친일활동을 이어가다 창설 1년 반 만에 또 다른 친일단체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흡수통합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조선의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왜곡하고 조작하려 했던 최악의 친일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편수회는 조선인들에게 왜곡되고 조작된 역사를 교육함으로써 일본의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선총독부의 직속단체입니다. 1919년 조선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조선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그 불씨 역할을 했던 한민족의 역사를 조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들은 당대 최고의 일본 역사학자들을 총동원해 조선사편수회를 설립했고 친일매국노의 대명사인 이완용, 권율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조국을 팔아먹었던 을사오적 권중현 등 조선의 친일파 지식인들을 앞세워 본격적인 역사 왜곡을 시작하죠. 그렇게 약 15년간 현재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버금을 들여 총 37권으로 구성된 왜곡된 역사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의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려 했던 조선사편수회는 1945년 조선이 광복을 맞이하면서 결국 해산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80년 전 촬영된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된 조선인 지원병들의 실제 영상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일본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 지원병 제도를 실시합니다. 지원병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직접 지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총독부는 각 지방에 할당량을 부여했고 지방 관료들은 자신들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지원하도록 만들었죠. 사실상 강제 징집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고 조사 결과 강압과 강요로 지원한 사람이 70%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제의 총알바지가 되어버린 이들의 당시 모습이 이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여기 친일매국노들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인물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역대 최악의 친일단체가 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직후 만들어진 이 단체는 조선의 식민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직접 만든 조직입니다. 일본은 조선의 고위공직자 및 유력자들을 친일파로 회유하기 위해 이 조직을 이용했고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 완벽한 친일파가 된 인물들에게 조직의 고위간부 직책을 부여했죠. 여기에는 친일매국노의 대명사인 이완용을 포함해 을사오적의 박재순,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 정미칠적의 고영희, 조중응, 송병준, 임선준, 이재곤 등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장본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즉, 이 조직은 친일매국노들의 끝판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최악의 친일단체였던 것이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조직의 이름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친일파들의 악행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광복 직후 한국인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소름돋는 말투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대화는 광복 3년 후인 1948년 작가 엄웅섭이 당시 중고등학생들의 실제 대화 내용을 듣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 정수긴 이번 니찌오비 개꼬난다는데 아주 스바라시 헌옷감이 많더라. 정수기가 아바다인데도 신랑이 오오케했다지? 신랑이 호레로 한 게 아니라 정수기가 호레로 했대. 나루호도 새로운 뉴스인데? 어이, 기미기미 각개우동 한턱 내라. 이 자식아, 해부노다. 나도 쨍기네트다. 예, 너 곤사이스 에이와지된 프로온야에가 팔아서 젠자이 사먹자. 만약 일제강점기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한국어는 정말 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국민 90%가 모르는 충격적인 일제의 잔재들을 싹 다 알려드립니다. 학창시절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 보고 듣고 해왔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일제의 잔재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먼저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봤을 수학여행. 이 수학여행이 바로 일제의 잔재였습니다. 1907년 일본에서 시작된 수학여행은 조선과 일본 양국의 학생들을 서로의 나라로 보내 조선을 미개한 나라로 인식하고 일본을 우러러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해왔던 운동회와 국민체조 역시 일제 군사교육의 잔재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학교 교실 칠판 위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걸려있었던 태극기 역시 일제의 잔재였다는 사실이죠. 저렇게 국기를 액자에 넣어서 개양하는 방식은 조선의 민족정신 말살과 일왕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요했던 일장기 개양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심각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현재까지 전 국민이 즐기고 있는 행사마저 사실은 일제의 잔재였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지번주소입니다. 지번주소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우리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붙인 관리번호이며 이것이 최근까지 쭉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 전면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년 새해마다 하는 제야의 종 행사도 사실은 일제의 잔재였습니다. 1929년 경성방송국은 새해를 맞아 일본인 사찰에서 종을 빌려 타종 행사를 했고 이는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야의 종 행사의 시작이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혈액형과 성격을 연관지어 판단하는 혈액형 테스트입니다. 당시 일본은 진화한 민족일수록 A형이 많다는 독일의 이론에 따라 한국인보다 A형이 많은 일본인의 우월성을 주장했죠. 지금은 장난삼아 하는 이 테스트가 과거에는 조선인의 인종적 열등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현재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교복 문화가 일제의 잔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1880년대 미국 선교사에 의해 처음 교복이 도입되긴 했으나 이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고 채택된 교복 역시 한복식 교복이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후 일본이 한복 교복을 금지하면서 현재와 유사한 교복 착용이 시작되었죠. 이는 한복 착용으로 느끼게 되는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삭제하고 일제 군국주의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정치적 수단이었습니다. 1983년 일제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 제도를 폐지하지만 가계부담으로 인한 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3년 만에 다시 교복을 착용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오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제의 잔재들은 모두 사라져야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비록 일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문화에 맞게 잘 변형해서 사용해왔다면 꼭 없애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일제의 잔재는 어떤 이유에서든 모두 사라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2023년 12월 22일 넷플릭스에 최초 공개된 스릴러 드라마 경성 크리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비밀리에 진행한 생체 실험으로 인해 끔찍한 괴물이 탄생하고 주인공인 박서준과 한서희는 그 괴물에 맞서 싸우게 되는 시대의 아픔을 판타지 장르로 승화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전반에 걸쳐 당시 일본이 자행했던 생체 실험에 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끔찍했던 생체 실험이 픽션이 아닌 실화였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끔찍한 생체 실험을 자행했던 그날의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731 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생화학 전쟁을 수행한 부대입니다. 하얼빈에 본부를 두고 있었으며 생화학 무기 개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었죠. 731 부대는 강력한 생화학 무기 개발을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에 자국민을 동원할 수 없었던 일본은 한국인과 중국인 그리고 각국의 전쟁 포로들을 희생시키기로 결정했고 결국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과연 이곳에서 어떤 실험들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무기 실험을 자행합니다. 총기관 통력 테스트를 위해 30명의 사람들을 팬티만 입힌 조, 평상복조, 방한복을 입힌 조로 나누고 산채로 총을 쐈습니다. 수류탄의 파괴력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 대상자를 다양한 거리와 다양한 위치에 세워두고 눈앞에서 수류탄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을 통째로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리는 행위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무기 실험은 세균 감염 실험이었습니다.
한때 흑사병으로 불리며 유럽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던 패스트균 그리고 탄저균 등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세균 실험을 특히 많이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731 부대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각종 세균을 주사하거나 음식에 섞어 먹인 뒤 독성을 관찰했습니다. 세균 마스크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대상자에게 청산가스를 뿌려대며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세균을 무기화하기 위해 세균에 감염된 벼룩을 실험 대상자에게 뿌려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각종 세균을 감염시킨 전염성 벼룩들은 폭탄 안에 포장되어 실제 전쟁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약 4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실험이 세균 감염 실험이었다면 가장 끔찍했던 실험은 바로 생체 반응 실험이었습니다. 동상을 연구하기 위해 영하 50도의 방에 실험 대상자들을 넣어 죽을 때까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지켜봤고 손발을 일부러 얼려 피부 온도와 손가락의 세포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장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제거했고 출혈의 연구를 위해 수용자의 팔이나 다리를 절단했으며 피부 연구를 위해 피부를 산채로 벗겨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실험이 아무런 마취도 없이 진행되어 실험 대상자들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모두 느껴야 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2차 세계대전은 결국 일본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731 부대장과 실험을 자행한 과학자들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자 인체 실험을 진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대에 남아있던 포로들을 학살한 후 실험 결과를 적은 문서들만 휴대한 채 일본으로 도주합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731 부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731 부대가 진행한 모든 실험 데이터를 넘겨받는 대가로 그들을 면책했습니다. 731 부대에는 일본 최고학부를 졸업한 엘리트 의사나 과학자가 대부분이었기에 일본으로 성공적으로 도망간 그들은 처벌은커녕 이후로도 승승장구했다고 전해집니다. 731 부대의 역사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경성 크리처의 실험 장면들을 보며 많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역사적 사실을 기반한 판타지 드라마이기에 모든 것이 사실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드라마가 더 많은 주목을 받아서 역사가 심판하지 못했던 그들의 끔찍했던 만행들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9년 여름, 한국사를 연구하는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커다란 박스 하나가 도착합니다. 그 안에는 약 6,000장의 낡은 종이뭉치가 들어있었죠. 이 종이뭉치의 정체는 바로 일제강점기 당시 형무소에 투옥되었던 6천여 명의 죄수들을 기록한 기록카드였습니다. 이 카드에는 죄수들의 사진, 이름, 신분, 출생지, 주거지 등 각종 인적 사항들과 함께 그들의 죄명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기록된 죄명에 따르면 이들은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위반한 죄질이 무거운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6천여 명의 죄수들은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런 무거운 범죄 혐의를 받고 형무소에 투옥되었던 것일까요? 그 뒤편에 숨어있던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1889년 대구에서 태어나 제조업에 종사하던 아주 평범했던 30살의 청년 강윤옥.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친구 딸의 제사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장례가 진행되면서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는 5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는데 이때 몰래 숨어서 제사를 지켜보던 친일 경찰 오진태에 의해 곧바로 체포당하죠.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강윤옥은 고작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보안법 위반죄를 받아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1915년 경남에서 태어나 경성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갔던 평범한 소녀 강정신. 그녀는 항일 의식 고취와 이에 필요한 지식 습득, 토론 등을 위해 친구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서적들을 읽고 토론하며 독립의지를 키워나가던 중 경찰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체포당하게 되죠.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강정신은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죄를 받아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1862년 평안남도 용강군 지읍면 진지리에서 태어나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김관신. 그는 1919년 3월 3일 자신의 동네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동네 사람들과 함께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나 평화시위였던 진지리의 만세운동을 일본은 무력으로 잔혹하게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김관신 역시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그는 고작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보안법 위반죄를 받아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1902년 함경도에서 태어나 인천 송본병원에서 약제사 견습생으로 일하던 평범했던 청년 윤기현. 그는 남대문에서 사이토 총독을 처단하기 위해 폭탄이거를 시행했던 강우규 열사에게 감명받아 그의 의거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독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중 경찰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체포당하게 되죠.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윤기현은 강우규 열사의 의거 소식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보안법 위반죄를 받아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1892년 전라도 영암군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가던 27살의 청년 정학순. 1919년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그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영암읍내와 구림리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4월 10일 이른 아침 정학순은 독립선언서를 각 집으로 배포한 뒤 계획대로 영암읍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약 1000명의 군중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으로 잔혹하게 진압했고 주도자였던 정학순 역시 체포당하게 되죠.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그는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죄를 받아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마치 악랄한 범죄자처럼 보였던 6천여 명의 사람들은 그저 조국의 독립을 갈망했고 그 마음을 만세운동이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표현했을 뿐인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 평범하거나 또는 너무 흔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갔죠. 그렇게 해방이 된 이후에도 이들은 차갑고 어두운 캐비넷 한쪽 구석에 먼지와 함께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낡은 캐비넷 안에 먼지가 가득 쌓인 채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쥐똥도 돌아다니고 나방도 알을 까놓았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자료들을 꺼내보는 순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숭고했던 이들의 희생은 낡은 캐비넷 속 기록카드를 발견해낸 평범한 직원에 의해 44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현재 이들의 사진과 이름은 하나하나 기록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잊혀진 사람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태평양 한복판 마셜제도에는 밀리환초라는 작은 산호섬이 있습니다. 축구장 20개 정도의 크기에 사방이 산호초로 동그랗게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이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너무나 아름답기만 한 이 섬에서 일본군에 의해 조선인 수십 명이 끔찍하게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1945년 2월 아름다운 산호섬 밀리환초가 잔혹한 지옥섬으로 변해버린 밀리환초 조선인 학살 사건. 대체 80년 전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직후 잠시나마 미해군을 압도했던 일본군은 제해권과 제공권의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태평양 각지에 비행장을 건설합니다. 일본은 남태평양 마셜제도에 위치한 산호섬인 밀리환초에도 비행장 건설을 시작하는데 이때 수백 명의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되었죠. 그러나 미국이 본격적인 반격을 개시하자 태평양 바다는 금세 미해군에게 장악당했고 밀리환초는 미군에 의해 완전히 고립당하게 됩니다. 전투를 위해 파병된 수천 명의 일본군과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수백 명의 조선인들은 아무런 지원도 보급도 심지어 후퇴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고립된 섬 안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은 도마뱀, 쥐, 벌레, 풀 등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잡아먹으며 버텼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다다르자 결국 절대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섬의 상황이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던 어느 날 한 일본군이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고기였습니다. 일본군은 밀리환초 앞바다에서 큰 고래를 잡았다며 자신들이 먹던 고래고기를 선심쓰듯 나누어 준 것이죠.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군이 갑자기 웬일로 잘해주는지 영문을 몰랐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별다른 의심 없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주변 무인도로 고기를 잡으러 나간 조선인들이 아주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바로 살점이 도련해진 채 버려진 조선인의 시신이었던 것이죠. 며칠 전 일본군이 자신들에게 나누어준 고래고기가 사실은 고래고기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조선인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 또한 같은 처지가 될 것임을 직감한 이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945년 2월 28일 강제징용된 조선인들 중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이들은 섬을 탈출해 미해군에게 투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밀리환초 탈출 작전이 시작되죠.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을 감시하던 일본군은 총 11명, 조선인들은 이들을 숙소 뒤편 숲으로 유인한 뒤 차례차례 제거해 나갔습니다. 총 11명의 일본군 감시 중 7명을 제거했고 4명은 끝내 놓치고 말았으나 이들의 탈출 계획은 큰 무리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4명의 일본군으로 인해 결국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도망친 4명의 일본군들은 본대에 곧바로 지원을 요청했고 잠시 후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일본군들이 조선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탈출을 계획하던 조선인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시작하죠. 조선인 노동자들은 몽둥이와 망치, 곡괭이를 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중화기로 무장한 일본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탈출을 계획했던 조선인 노동자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학살당하게 됩니다.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은 2014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사진자료 등이 공개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나 당시 희생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다케우치 야스토에 의해 밀리환초에서 끔찍하게 학살당한 이들을 포함한 218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의 이름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밀리환초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추도사업이나 기념사업은커녕 사건에 대한 기억조차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비밀리에 진행한 생체 실험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경성 크리처. 경성 크리처는 공개되자마자 글로벌 순위 2위를 달성하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까지 경성 크리처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성 크리처의 주 배경이 되는 비밀리에 생체 실험이 자행된 옹성병원이 바로 중국과 일본의 역사에서 모티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일본은 중국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길래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조차 경성 크리처가 미친 듯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와 함께 끔찍하고 처참했던 역사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경성 크리처에서 주 배경이 되는 곳은 경성에 위치한 옹성병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본 고위층이 다니는 병원이지만 실제로는 일본군이 주둔하며 관리하는 군사시설이었으며 그 안에서는 온갖 생체 실험이 자행되었죠. 드라마 속 옹성병원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일본에 의해 대학살이 일어났던 난징이라는 도시의 양쯔강 인근 동중산대로에 위치한 6층 규모의 병원이었죠. 실제 이 병원에서는 드라마 내용만큼이나 끔찍하고 잔인했던 생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난징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1937년 12월부터 약 6주간 벌어진 일본의 가장 끔찍했던 학살이라 불리는 사건. 약 1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무려 30만 명의 사람들이 끔찍하고 잔인하게 학살된 난징 대학살. 일본은 난징 대학살이 끝난 지 약 1년 뒤인 1939년 4월 양쯔강 인근 동중산대로에 위치한 6층 규모의 병원을 비밀리에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병원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겉으로는 그저 큰 병원에 불과했지만 어느 순간 일본군 헌병이 들어와 관리하기 시작했고 철저한 경계를 통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유행성 전염병을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1644 부대를 창설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중국인 죄수와 포로들, 그리고 이유 없이 병원으로 잡혀온 난징 시민들을 동원해 끔찍한 생체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난징병원에서 일어났던 실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병원에 잡혀온 중국인 죄수와 포로들, 그리고 이유 없이 끌려온 난징 시민들에게 독극물, 세균, 독가스를 주입한 뒤 죽을 때까지 반응을 지켜보는 생체 반응 실험을 자행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세톤, 비소, 시안, 질산, 청산가리를 비롯해 코브라 등 독사에서 추출한 독을 사용한 실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실험들로 인해 매주 10여 명의 사람들이 생체 실험에 의해 희생당했고 그 사체는 1644 부대의 소각로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난징병원에서 끔찍한 실험을 당했던 사람들 가운데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실험 자체가 생존할 확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실험이 진짜로 죽을 때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1644 부대는 중국군이 난징에 입성하기 전 병원에 있는 모든 실험 도구와 데이터를 파괴하고 실험실을 폭파한 뒤 퇴각합니다. 당시에는 일본군의 철저한 경계와 감시 때문에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모두 드러나는 법. 이곳에서 일한 1644 부대원 출신들이 훗날 미국 신문관들에게 이 실험실의 존재를 알리면서 병원에서 있었던 끔찍한 실험들과 일본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징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난징 대학살이 워낙 크고 끔찍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난징대학살이 주로 조명될 뿐 1644 부대가 행했던 난징병원 안에서 일어난 끔찍한 생체 실험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난징병원에서 일어난 끔찍했던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에 현재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징병원을 모티브로 제작된 경성 크리처가 엄청난 화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경성 크리처가 비록 역사적 사실을 기반한 판타지 드라마이기에 모든 것이 사실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드라마가 더 많은 주목을 받아서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던 그들이 한국과 중국에 저질렀던 끔찍했던 만행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제대로 된 역사의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